16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관리 신탁은 아니죠. 아니죠. 관리 신탁은 저거잖아요. 자, 일단은 신탁이 5개가 있는데 그동안 주로 시험에 나왔던 게 4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1개를 뽑아낸 거예요. 토지 신탁이에요? 네, 답이 토지 신탁에서. 분명 관리 신탁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토지 신탁이 마지막 완성품이죠.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다 하게 되는 걸 토지 신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 신탁은 분양만 하는 거야. 건물 지어가지고 자 수탁자한테 맡기게 되면 신탁회사에서 분양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을 분양신탁.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맡기면 그 이제 임대료 이런 거 돌려주는 것을 관리신탁. 처분신탁은 자 파는 게 능력이 없나 봐. 중개업자한테 맡기면 이제 잘 안 팔렸나 봐. 그래서 네가 전국적으로 업자들 알 테니까 팔아봐라. 이게 이제 처분신탁 이런 개념이 될 테고, 분양신탁은 건물 지은 상태에서 맡겨주는 거. 이게 분양신탁. 그 다음에 담보신탁은 이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좀 융통을 하려고 하는 것이 담보 신탁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담보 신탁을 하게 되면 대출 액수가 더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제 건물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대출 좀 많이 땡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담보 신탁이란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토지 신탁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땅 받아가지고 건물 짓고 뭐 등등등 분양도 하고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는 것을 토지 신탁. 작년에 이제 토지 신탁을 가지고 틀리게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 신탁의 정의를 찾아가지고 답을 자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탁과 다시 이제 기본 틀 보면 신탁과 수탁 방식 또는 신탁과 위탁 방식 했을 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뭐가 되고 신탁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신탁이 되고 종류는 5개가 있다. 그래서 자 뒤에서 이제 또 똑같은 문제 하나 보시게 될 텐데 자 해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지금 이게 작년에 신탁이 2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신탁 역시 2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해서 몇 개가 아니라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하면 답은 일단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관리신탁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 관리, 그 다음에 건물의 수선 유지, 임대차 관리. 자 결국 이제 수선 유지하는 것도 더 관리의 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 두 번째 처분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처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을 처분신탁. 그 다음에 분양신탁이라고 하는 거 건축물의 분양만을 전문으로 담당하게 되는 것을 분양신탁 관리라고 부르게 될 테고, 담보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키워드가 수익증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신탁회사가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자 수익증권을 가지고 금융기관 가서 대출을 받게 되는 거. 근데 이제 그냥 자기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대출 한도, 높은 한도를 적용받는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요 5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작년에도 이제 작년에 이슈가 됐던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자 분양신탁 정의를 쭉 쓰면서 이것은 바로 뭐죠? 자 토지 신탁이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던 사례가 있어 틀렸었고, 그 다음에 관리신탁인가 여기서 이제 구성을 하면서 소유권 자체는 형식적으로 이전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던 거라서 작년 문제 전체를 다시 끌고 돌아서 신탁의 종류 두 가지 문제 형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 정도. 자, 그 다음 문제 검토 드릴게. 자, 이게 작년에 30회 때 구성이 됐던 게 정비사업의 분류가 있었죠. 그래서 정비사업 다시 가볼까요? 제일 달동네에서 하는 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동네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재개발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평지에서 하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부르게 된다.
된다. 이렇게 이제 가면서 우리 외울 때 저단, 열상, 양호 이렇게 외우셨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 단독주택, 그다음에 재개발은 열악, 상업지역 이런 거 있었고요. 재건축은 양호. 그래서 27에서 30회 때게 나왔었고 25회 때인가 나왔던 것이 환지 방식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 사이드로 지분 구성했던 것이 이 도시개발사업 운운하는 것들 몇 개를 깔아놨거든요. 그럼 이제 올해는 거의 뭐 예상되는 문제가 답은 뭐가 된다?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 해서 계획적 들어간 무슨 방식? 수용 방식이 되게 될 테고 대지, 지가 들어가면 어떻다?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이제 너무 놀리지 마. 이거 나와도 답 3번일 거야. 해서 답은 3번. 이 문제 나올 게 거의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99.9%라고 생각을 하고 답이 3번이냐 2번에다 환지 방식을 넣느냐 난 이게 궁금한 거지. 그래서 어찌됐든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혼용 방식하고 수용 방식하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 3개가 있고요. 여기 이제 관리 처분 방식, 이건 이제 아파트 분양하는 방식이죠. 정비법 방식이 소설이 소설. 그 다음에 자가 기량 방식, 정비사업의 한 종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지를 알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이 파트에서는 무슨 방식? 환지 방식만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거. 수용 방식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수용한다는 말을 써버리거든. 수용 방식이라는 것은 수용한다는 말을 써버려야 된다고.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용하는 방식,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수용하는 방식은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자 계획적 들어가면 뭐가 되고 수용 방식, 대지 지가 들어가면 어떻다? 환지 방식이라고 할 거.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입지계수 30회 때 나왔던 문제 그대로 계산 문제 숫자 바꾸기 싫어서 그냥 가져왔어요. 그래서 전체분의 일부 짜증내지 말고 해보면 돼요. 그래서 X 산업의 입지계수 그러면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 전국의 X 산업 고용자 수, 그 다음에 A 지역의 자 전체 고용자 수분의 A 지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 바로 해볼까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A 지역의 X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가 얼마? 400명이 되게 될 것이다. 전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 240. 이게 분모값이 될 테고, 그리고 분자값은 전국 A 지역의 전체 고용자 수가 얼마? 200. 그 중에서 X 산업의 고용자 수가 얼마? 100 해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0.83 해서 자 이게 기업권이 0.83이 돼야 되는데 해서 이렇게 갈 테고, 자 그러면 이제 B 지역의 Y 산업의 입지 개수, 그럼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 400명분의 전국의 Y 산업 고용자 수 160명, 이게 분모값. 그 다음에 자 B 지역의 전체 고용자 수가 200명, B 지역의 Y 산업 고용자 수가 60명 이렇게 해서 이건 얼마가 나오죠? 0.75에 답 3번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요거 별거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게 1분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자꾸 읽어보거든요. 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그거 안 돼. 그냥 계속 공식을 기계적으로. 우리가 오늘 문제에 빠져 있지만은 정보의 가치 할 때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먼저 구한다. 1 플러스 RN 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구하고, 정보가 반영됐을 때 자 그거 이제 계산한 다음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곱해주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 이게 이제 확률의 문제로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구한 다음에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되는, 이런 식으로 각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되지 가서 문제를 보면서는 풀 수가 절대로 없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지문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업이란 개소리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무조건 지문 중에 한 개쯤 몰라도 전혀 쫄지 말 것. 2번 지문이요.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개발원을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 자 위탁자 또는 신탁자 용어 개쓰레기처럼 쓰고 있습니다. 자 뭔 소리냐면은 그 디테일하게 가지 마시라 이거야. 요즘에 문제 거의 흘러갑니다. 대충 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 분석이라고 해서 용어 하나 기억해야 되죠. 흡수율 분석, 시장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 장래에 얼마나 흡수가 될 것인가, 매매, 임대될 가능성을 따진 것을 흡수율 분석. 이 문제 구성할 때 과거에 민감도 분석이라는 거, 오늘도 지문에 하나 나오는데, 민감도 분석은 투자론 파트에서 뭘 하자는 것이다. 바로 민감도 분석은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민감도 분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BTO 방식, 순서로 가야 되죠. 준공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이전하고 T 맞고요. 그 다음 임대, 요 틀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바로 4번. 이것도 올해 거의 100% 나올 주제. 그래서 지금 이제 주기들을 보게 되면 내일 가능성이 너무 높은 주제 중에 하나가 BTL, BTO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걸 계속 이렇게 내더라도요, 그래도 또 틀리는 그 모듈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놈 중개사 시험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핑계가 더럽게 많아. 뭐 몸이 아파서 누구나 안 아프나 해서 몸 아픈 건 정상이고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머리가 안 좋아서 누구는 좋나? 이게 중개사 공부 시작하는 사람 다 머리 안 좋은 사람이잖아. 이게 얼마나 개고생인지를 모르고 시작을 하시잖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되겠지, 되기야 되는데 얼마나 개고생이야 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학원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루틴대로 아까 우리 도시개발 사업의 분류라든가 BTL, BTO 따지는 것들 거의 도배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요거 30회 때 나왔던 문제 계산문 연습시키려고 그냥 같은 문제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비율 임대차라고 하는 거. 자, 고정된 일정한 임대료 지급하고요. 매출액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임대료 추가 지급하는 방식. 그래서 이게 스타벅스라고 그래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비율 임대차라고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비율 임대차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강남권의 그 비싼 땅, 비싼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비율 임대차를 채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 치고, 자, 지금 이제 500제곱미터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 기본 임대료 가볼까요? 분양 면적, 자, 제곱미터당 6만원. 그래서 지금 이제 500제곱미터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기본 임대료는 3천만 원이라는 게 기본 임대료가 되게 된다. 문제를 외우셔야 돼. 작년에 새롭게 나온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천만 원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 자, 그럼 예상 매출액이 지금 얼마가 된다? 1억이 되나요? 500제곱미터. 제곱미터당 20만 원이니까 1억이 될 테고, 손익분기점이 얼마? 5천만 원. 그럼 이제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은 얼마가 되고 5천만 원이 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그 비율 얼마? 10%. 자, 10%를 임대료 추가로 지급한다. 그래서 500만 원 나오나요? 그래서 아까 3천에다 500, 3,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문제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다시 한번 비율 임대차 정의 물어볼 수 있어요. 거꾸로. 자, 지문 속에서 비율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기본 임대료에다가 추가적으로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임대료 추가로 계산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비율 임대차.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지난번에 이게 26회가 27회 때 나왔던 게 비율 임대차 정의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출제위원이 그걸 풀어가지고 비율 임대차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제 30회 때 이 문제가 기어 나왔으니까 31회 때 다시 내릴 수 있는 문제가 뭐라고요? 비율 임대차 정의를 가지고 틀리게 나오거나 맞게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 이 정도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실패 원인으로 틀린 것은 답은 5번 해서, 자, 부동산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크게 두 가지죠. 자, 시장 실패.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게 카테고리가 시장 실패하고 뭐가 있었냐면,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시장 실패 예시가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공공재 부족 문제. 그래서 공공재 문제가 작년에 출제 쟁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공공재의 논의의 핵심 이슈는 뭐냐면, 이 공원이나 도로 같은 거 민간에게만 맡기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충분한 양만큼 생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는 어떻다? 정부가 생산을 담당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공공재의 핵심 이슈. 작년 뭐 요약집도 그렇고 딱 하나의 키워드야.
근데 자 30페이지 문제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야. 중간에 뭐 비경합성, 비배제성 다 개소리들 깔아놓으면서 그 안에다가 답을 준다고 해서 자 시장 기구가 공공재를 생산하면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다 이런 표현을 써주고 4번인가에다가 공공재는 정부가 전부 생산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아준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여유롭게 보게 되면 그 지문 안에서 두 개가 모순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우리가 오늘 이제 투자론 할 때도 이 맥락이 똑같은 얘기를 지겹게 우려먹는 지겹게 대신 하나의 문장을 정확하게 의미를 새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위 개론이라는 개념이에요.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할 때 항상 뭐 민법, 개론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개론이란 건 깊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일반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물론 이제 이쪽 전공이 아니고 이쪽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 짜증이 나는데 나도 이게 지금 제가 원래 이제 경제학도 했었거든요. 학교 되게 오래 다녔어. 그래서 주변에 공부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아. 공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없다 보니까 마땅히 할 일도 없고 학교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 치고 자 그냥 외우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자 하여튼 요거 개발 부담금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형태가 된다 해서 다시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 공영개발, 공공토지 비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공공토지 비축은 두 가지 수용제도와 선매제도라고 하는 거 최근 29회 때인가 28회 때 나왔던 거 이 비축된 공공토지는 토지주택공사가 관리를 하게 된다. 이런 정도가 주요 이슈에서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공공재 부족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신도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거래가 신고제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 이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가 된다. 외부 효과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될 테고 불완전 경쟁시장 자 분양가 상한제 또는 임대료 규제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불완전 경쟁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 대책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들은 정책으로 다룬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개발 부담 문제는 뭐라고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 사례가 된다 해서 이게 원인과 결과하고요. 자 원인과 대책이라고 하는 거 해서 나머지 4개는 원인이 될 테고 하나는 대책이 되게 된다. 답은 5번.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틀린 거에서 자 외부 효과 1번 자 옳은 표현 별 의미 없습니다. 2번 지문 매연을 배출한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라면 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이건 정의 외부 효과에 관한 부분이 될 테고 수요구선은 어떻다?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건 이제 경제론이랑 같이 엮어서 구성한 지문 3번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4번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다. 개판이 되겠네요. 이런 경우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지구자 주택은 주택끼리 상가는 상가끼리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의 용도 지역제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된다.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그런 거 나온다고 그래요. 자 핀비 현상이라고 해서 서서 우리 앞마당에다가 이걸 좀 설치를 해 주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님비 현상, 핀비 현상 할 때 안양 쪽에서 이제 보게 되면 그 교도소가 있다고 그래요. 교도소가. 그래서 안양 교도소 가보셨습니까? 전 가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변에 별놈의 인간들이 다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저보고 갑자기 자기 친구가 교도소에 있는데 같이 좀 가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나도 진짜 갈 줄 몰랐어. 그리고 택시를 타더니만 바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갔는데 친구를 못 만났어. 왜? 시간이 끝났거든. 그래서 체크를 하고 가야지. 그 근무 시간 다 끝났는데 가서 교도관 밖에 있는 그 분들하고 내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보게 해달라. 공무원들이 미쳤습니까? 택덤소리.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 기가 찰 노릇이었죠. 그래서 내가 안양교도소를 다 가봤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도소 같은 게 안양이 됐든 뭐 의왕이 됐든 다 민비 시설이 될 텐데 강원도 쪽에서는요, 뭐 영월 이런 데서는 인구가 부족하니까 그분들 유치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핀비 시설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답은 3번 되겠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토지 비축 제도 등
틀린 것을 고르셔서 1번, 2번, 3번 이거 맨날 깔아주는 지문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맨날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끌고 들어오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게 되면 공급이 부족해져서 나중에 주택 가격이 오히려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 답은요, 4번 제도고 4번이고요. 토지 선매 제도. 자, 협의 매수하는 제도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의 문제로 연결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답은 4번. 그래서 이 문제가 그 28회 때인가 구성할 때 나머지 4개는 이런 비슷한 걸 깔아주고 5번에다 그 당시에 쓸데없이 자, 이 비축된 공공토지는 토지공사가 관리한다를 지자체가 관리한다 해서 틀리게 뽑아놨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런 별로 영양가 없어 보이는 지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선매비도 답이 되는 주제이긴 한데 이 기본을 잘 해야 돼. 그러면 이제 4개는 무난하게 나오고 하나 좀 이상한 거 뽑아내더라도 답을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여튼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답은 1번이었죠. 개발권 양도제는 어떻다? 시행되고 있지 않다. 29에 30회 연속 나왔던 거 택지 소유 상한제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토초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29회 30회 연속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제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권 양도제 요걸로 잘 내지는 않는데 TDR이라고 하는 제도가 되게 되는 미국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고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개발을 못하게 규제받는 토지 소유자한테 너는 이 땅을 개발할 수 없지만은 대신 뭘 줄게? 개발권이라는 것을 줄게.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하실 때 솔직히 처음에 더럽게 어려웠던 게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더럽게 어렵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권리이긴 한데 또 그걸 이제 권리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마찬가지야. 미국 법 제하에서는 뭐야? 개발권이라는 개념. 자, 우리가 토지 소유권 중에서 개발권이라는 걸 떼내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할 거. 자, 2번 어렵지 않고 3번 분양가 규제하게 되면 공급량 감소하면서 오히려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자, 작년 문제도 그랬었고요. 출제 포인트 미리 알고 가십시다. 분양가 상한제 키워드 뭐야? 적용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 뭐라고요? 적용.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야? 적용 배제라고 하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에 있어서는 어떻다? 도시형 생활자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리 다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자, 공법, 주택법에서 다뤄지기도 하지만 학계론에서도 27회, 30회 모든 맥락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고 하는 거. 적용 배제. 적용은 원칙이니까요. 출제 잘못하면 출제 오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적용 배제라는 예외 항목을 끌고 들어와. 그래서 정책론 파트는 자, 공법적인 요소, 법조문을 많이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역시 원칙과 예외 관계, 출제 오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항상 예외를 가지고 구성한다라고 할 거. 그래서 자, 이 2차 과목의 특징이고요. 자, 시장의 실패,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또 나왔던 게 선분양, 후분양 제도. 해서 선분양 제도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팔아먹는 제도. 그래서 주택의 건설 재원을 소비자한테 직접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것을 선분양 제도. 이에 비해서 후분양 제도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다 한 다음에 얻었다고요. 자, 후분양 제도는 완성을 다 한 다음에 이 대출 받아고 집 짓고 집 지은 다음에 그 돈을 소비자한테 받아서 대출을 갚는 방식. 그래서 후분양 제도는 위험부도가 크기 때문에 어떻다?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선분양제도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융자본도 형성되기 전이고 건설사는 대출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집은 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로 몰려오니까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왔던 것이
바로 선분양제도. 근데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이래로 계속해서 후분양으로 돌리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후분양 제도를 좀 도입을 해보려고 이런 준비를 정책을 실행하려고 딱 하면 꼭 집값이 뛰어. 집값이 뛰면 어떻게 돼? 공급을 더 늘려줘야 되거든. 근데 거기다가 당당하게 후분양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제를 해버리면 공급이 당장 부족해서 오히려 주택가격이 또 급등하는 문제가 터지게 되니까 이게 하여튼 좀 그래. 그래서 앞으로 혹시 정부 당국자들이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지? 침체가 돼 있다, 혹시. 그러면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정책적 목표가 발생이 될 텐데, 그때 뭘 하면 된다? 바로 후분양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집을 안 짓나 그러니까 집값이 뜰 수밖에 없다. 하여튼 그런 식의 논리 구조 해서, 자, 답은 1번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합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요거 지금 30회 때인가 29회 때 나왔던 것이 그냥 기대 수익률 문제. 하여튼 똑같은 문제 계속 해야 돼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한 방식. 24, 25회 때 나왔던 문제이고요. 31회 때 아주 유력한 문제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먼저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부터 보셔야 돼. 읽으시면 안 돼. 그냥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불황일 때, 자, 20%가 되게 될 테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불황이 될 확률이 얼마? 40%죠? 0.4. 요게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요렇게 확률의 문제로 계산하고, A 부동산 호황일 때 얼마? 70%, 확률 얼마? 0.6 하면 42에다가 8을 더하면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50%가 되게 된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자, 10%가 될 확률이 0.4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0%가 될 확률이 0.6 해서,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368에, 자, 4에서 22%가 바로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자, 이제 비중을 보게 되면 50대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0.5를 곱하게 되면은 0.5를 각각 곱해서 이걸 더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25%에서 11%면 36%, 답은 4번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문제를요, 30초, 40초 안에 푸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해서, 자, 아까 우리가 입지계수 문제도 그렇지만 이런 문제도 계속 안다고 눈으로 대충 떼우면 안 돼. 눈으로. 그래서 이 개론 계산 문제를 못하는 사람의 기본 속성이 뭐냐면은 첫 번째 겁이 더럽게 많아. 그래서 혹시 실수로 산수를 맞춰버릴까봐 두려운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 유형 자체를 그냥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원리를 깨우쳐요. 그리고 이제 겁도 많고 그분들의 기본 속성이 더럽게 게을러. 한 번에서 미끄러져 버리면 또 안 해. 어차피 또 할 건데 내년에 해서 몇 년씩 그 지랄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계속 단순한 거. 특히 아예 어려우면 버려도 좋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기본이 되는 것들은 확률상 높은 것들은 풀어주실 것 해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위험과 수익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고 하는 거, 자,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사금유라고 하는 거, 사금유,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 또 위험에 또 분류, 자, 분사,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된다. 시스템 자체 위험을 체계적 위험, 이거는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대응해서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부동산, 개별 투자 자산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 것 해서, 일단은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것은 노제 쟁점이 아니었었고요. 사업성 위험 모르겠고, 금융적 위험은 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급상승할 때 발생하는 위험. 유동성 위험은, 자,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자, 매수인이 마땅치 않아서 급매로 내놓을 위험. 이런 것을 바로 유동성 위험에서 사금융하고요. 체계적, 비체계적 이런 얘기 있었고,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하면 더 피할 수 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 자, 앞으로 수익은 미래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억과 3년 후 1억, 5년 후 1억은 달라지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값으로 환원 또는 할인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자, 뒤에서 그거 있었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수년가 수익성 지수를 계산할 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한다. 그런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위험 조정 할인율, 장래 발생한 수익 위험도가 높다라고 하면 어떤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자, 요걸 답을 뽑았나요? 해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자, 두 가지죠. 바로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죠. 무위험률이라고 해서 시간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비용이고, 두 번째가 위험 할증률이라고 해서 위험에 대한 비용.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요구 수익률 이퀄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기 때문에 위험이 증대가 되게 되면 당연히 어떻다?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그때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 됐든 비체계적 위험이 됐든 당연히 위험이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5번. 효율적 프론트에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선에서 외울 게 뭐라고요? 이래 봤었죠. 그리고 아직 안 나왔던 거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개념 나오게 되죠. 무차별 곡선. 바로 위험과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동일한 만족을 느끼는 점을 연결한 선. 미음 이렇게 갔습니다. 미음 해서. 자, 아까 시오시에서 뭐였죠? 매쉬의 최대 수요 이론,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비읍 시오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기억이 있고요. 미음 하게 되면 무차별 곡선. 그리고 자, 뒤에서 한 문제 더 보시게 될 텐데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 거. 같은 위험이 또 동일했을 때, 동일한 위험을 전제했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하는.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오늘 문제는 빠져 있겠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도 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꿈꾼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명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고, 좀 이따가 요 응용 들어간 지문 하나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합니다. 포트폴리오 이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지 중복되는 이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분산 투자 효과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 감소돼서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해서 1번 틀렸나요? 해서 이건 되게 간단한 거잖아. 뭐 다른 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 사실은 제일 유치차라는 문제를 가지고 구성을 한 사례 해서 1번 틀리게 뽑았고요.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위험 감소효과가 크다 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연립이 수익률이 같은 방향, 아파트와 상가가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전제가 됐을 때 아파트와 상가에 나눠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될 테고요. 3번 효율적 프론티어. 최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이라고 해서 키워드 뭐라고요? 최대 수익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프론티어에서 우상향의 의미는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다시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지금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 거, 최고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꿈꿀 때는 어떻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관련해서 효율적 전선 하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꿈꾸는 투자자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구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5번. 위험을 분산시켜서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 투자 이론, 포트폴리오 이론. 근데 뭐 이렇게 갈 것도 없고 답은 항상 쉬워. 근데 이 말로 답이 어디 숨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중간중간에 잘 모를 얘기들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그게 힘들어질 뿐이지 답은 항상 기초가 탄탄하면 쉽다. 해서 답은 1번.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해서 순영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그래서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서 다시 이것도 한번 복습 한번 해야겠다. 가유, 순전, 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요약집 기준으로 투자론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 33페이지 가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순영업소득 얘기 나와 있는데 지금 자본이득도 같이 가셔야 돼서 투자한 부동산의 운용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득, 운용이득 또는 자본이득이라는 표현을 영업이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텐데
되는데 순서 가유, 순전, 후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론상 최대 예상되는 수익을 이름하여 가능 총소득. 해서 우리가 임대주택을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주택수, 임대 단위수, 이걸 가능 총소득. 여기서 이제 실제 다 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공실 불량부채 충당금이라고 해서 실제 안 들어온 돈이 있죠. 그리고 예상외로 들어온 기타 수입, 영업외 수입, 주차장 운용 수입 등이 있게 되면 이게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을 뭐라고 한다? 유효 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된다. 유효 총소득이 정해지게 되면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이걸 영업 경비라고 부르고, 우리 외울 때 유효제라고 하는 거, 영업 경비는 뭐가 포함된다? 유효제.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 때도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수익 가격까지 물을 때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자, 그 뭐가 되지?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수익 가격이라는 공식이 되게 된다. 순영업소득은 언제 생긴다고? 나중에 생겨. 그리고 미래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을 시키는 것을 환원 이율 또는 이제 할인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다만 어디에서 학개론자에서는 환원 이율 또는 환원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해서 환원, 할인 같은 개념이다. 지금 1억이라는 금액 1년에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 이건 이자율의 문제로 해석을 해. 미래 가치를 따질 때는 이자율의 문제가 될 테고, 현재 값으로 환원을 하면서는 할인율 또는 환원율이라는 개념을 쓰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수익환원법에서 수익 가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율 또는 환원 이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 이렇게 정의를 할 테고요. 여기서 은행에 돈 갚아야 되죠. 부채 서비스 빼게 되면 세전 현금 수지. 여기에서 다시 영업소득세라는 것을 빼게 되면 세후 현금 수지라고 하는 거에서 가유 순전, 오늘 빠져있지만 승수나 수익률법 할 때도 이 가유 순전후가 세팅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다 추가할 게 또 순전후라고 해서 순매도액이라고 하는 거, 세전 지분 복귀액, 세후 지분 복귀액이라는 개념, 자본 이득의 개념도 같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매도액은요,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뺀 거,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이 뭐야? 매도 가격이 되게 될 테고, 거기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뭐가요? 경비. 그래서 매도 경비를 빼면 순매도액. 다시 통장에 실제로 찍혔던 금액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게 되면 순영업소득이라는 개념이 됐던 것이고,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게 되면 순매도액. 은행에 돈 갚아야 돼.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이런 거 있잖아.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달리 약정이 없게 되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을 한다. 그런 얘기하면서 저당권의 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한다. 등기 이전 비용은 누가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등기 말소 비용,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부르게. 은행 가서 저당권 말소하려면 당연히 빌렸던 돈, 갚지 않은 돈 갚아야지 저당권 말소. 우리가 그 공부했잖아. 동시이행 향배권 인정되지 않는 거 피배임해서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먼저 있어야지 다 저당권 등기, 담보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서 배당금 먼저 반환해야지 소유권 이전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임대 보증금 먼저 반환해야지 이때 바로 임차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재밌어요.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미친놈처럼 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얼마 좀 남아있나? 기분 내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민법 쭉 갔다 오면은 한 1시간 동안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순전후. 여기서는 이제 문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먼저 순영업소득 구하기 위해서는 가능총소득 구해봐야 되는데, 가능총소득 안 나와 있어요.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등을 빼게 되면 뭐가 된다? 임대료 수입이란 것이 되게 됩니다. 임대료 수입에서요, 이게 바로 이제 유효총소득의 문제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유효총소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주어진 데이터 중에서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야 되죠. 영업경비, 영업외 수입도 여기 임대료 수입에다 영업외 수입을 더하면 유효총소득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화폐, 시간, 가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매번 같은 얘기 미친놈처럼 떠듭니다. 그래서 미감정, 미래 가치 계수에는 뭐가 있다? 감채 기금 계수가 있고 요거 뭐 하자는 거 있다? 적립할 금액을 계산해내는 공식을 바로 감채 기금 계수, 현저상 들어가야 되죠? 현재 가치 계수에는 뭐가 있고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에 있어서 상환액을 계산해내는 방식이 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살 붙여서 뭐가 들어갔었지? 1연 들어갔었죠? 1연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서 숫자가 문제가 됐던 거 다시 한번 살을 붙여볼까요? 이렇게 되게 됩니다. 공식이 일시불의 미래 가치계수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바로 감정평가는 원가법 할 때, 제초달 원가를 구할 때 매년 공사비가 5%씩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1 플러스 R의 n승. 이런 식의 공식을 활용한다. 그리고 수년가라든가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장래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을 해야 된다. 연금 너무 복잡해서 안 나오고 일시불의 현가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1 플러스 R의 n승. 아니. 가만히 있어봐. R분의 라고 가야 되죠. R분의. 이걸 몇 년째 해도 지금 벌써 5, 6년 했는데 할 때마다 헷갈려. R분의 1 플러스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또 헷갈렸다. 지금 이게 하루 종일 떠들고 있으니까 알아서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다시 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비웃을 거 없어요. 피차 마찬가지야. 시험장 가봐 멍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이슈가 됐던 게 최근에 나왔던 거 지문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일시불의 현가계수 할인율이 작아질수록 어떻다? 전체 값은 커진다라고. 물론 작년에는 거꾸로 나왔었죠. 할인율이 커질수록 자 전체 값은 작아지게 된다.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다? 전체 값은 작아진다라는 의미. 그래서 2번 지문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더 이렇게 어려웠던 거 요거 있었지.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요 정도가 지금까지 우리 나왔던 시험 문제 전부가 되게 될 테고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자 최근 문제에서는 아예 수율을 줍니다. 0.9, 0.85 이런 식으로 아예 주는 것도 있다. 그럼 이제 일시불 미래 가치 계수도요. 미리 줄 수가 있어. 지금 예를 들어서 자 매년 1억씩 돈이 쌓이게 된다. 1억씩 소득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1회 차에 1년 차에 지금 현재 1억을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2년 차에 1억을 투자하고 3년 차에 1억을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삼으면서 은행에 입금한다.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1 플러스 R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일시불의 현가 개수 3년 차가 되게 되면 1.25, 1.1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그 다음에 2년만 은행에 처박아 두게 되면 1.05라는 값을 주고 1년만 담아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3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모르면 넘어가고 있어요. 일단은 기본 공식 다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다른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자,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하는 거 기본 세팅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1번 지문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에 있어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상환액 저당 상수 활용할 수 있다. 자, 아까 2번 지문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기여하는 공식 이자 계산법 복리 n승이니까 여기서 이제 미래 가치 할 때는 뭐가 되고 n승. 그래서 이걸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현재 가치 계수는 어떤 용어를 쓴다? 할인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환원율 또는 할인율. 해서 투자로 할 때는 다 할인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번하고 4번 싸움인데요. 매월말 50만 원씩 스톱 50만 원씩 하면 일단은 연금이 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돼야 돼. 그래서 뒤에 보니까 현재 가치로 됐죠. 연금의 현가 개수라고 하는 거. 연금의 현가 개수.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저당상수의 역수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할 것. 그래서 답이 4번 되나요? 해서 3억이라는 금액이 있고요. 지금 자 적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러면 감채기금 개수라고 하는 거. 감채기금 개수 이걸 역수로 얘기하면 연금 미래가치 개수의 역수가 되는 것이 뭐가 된다? 감채기금 개수. 답은 4번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확인해 보셨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 잠시 끊었다 여기서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